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3 수능 특강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뭘 했냐면, 이제 2023학년, 2022학년도죠. 들어와서 다시 이제 강의를 찍기 시작을 해서, 첫 시간에는 우리 찬기파랑가, 그러니까 수능 특강 연계 유제에 있는 찬기파랑가라고 하는 향가를 공부했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제망매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19치 향가를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고려가요를 공부할 건데요. 사실은 이 서경별곡은 올해 2023 수능 특강 고전시가 2강에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경화여고 고2 학생들한테는 신사고 문학교과서 앞쪽에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 경화여고 학생들, 물론 서경별곡 강의를 찍어 놓은 게 따로 유튜브에 선생님이 있긴 있는데 올해 또 새롭게 한번 좀 찍어 보려고, 그래서 경화여고 고2 학생들 그리고 고3 학생들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 서경별곡에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그림이 안 먹지? 잠시만요. 첫 번째, 그 인터넷 속에 선생님이 이제 그 좀 서경별곡과 관련된 어떤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한 여인이 강가에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파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느낌보다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사랑에 관한 얘기고요. 서경별곡을 비롯해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랑이 맺어지면 참 아름답고 좋죠. 근데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사랑 후에 이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흔히 이제 대중가요라고 하는 많은 가요들 중에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노래가 이별을 노래한 것들이 많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 후에 이별을 경험했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얘기하게 되냐면 대개는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리움에 대한 걸 논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슬프다 이런 얘기들을 논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이별의 한을 잇는 작품들이 고전시가 속에서 쭉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가요 속에서 황조가라는 시도 있고요. 고대가요 황조가, 유리왕이라는 주몽의 아들이 지었던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이별해서 슬픈데 꾀꼬리가 너무 다정한 모습을 보니까 짜증나 뭐 이런 시예요. 그런 이별의 한을 다룬 작품, 그 다음에 계보를 잇는 것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 고려가요 서경별곡과 더불어 고려가요 가실이라는 작품도 있는 거고요. 그 뒤를 이으면 뭐 황진이의 시조라든지 아니면 뭐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든지 한시, 한문 번역시 중에 송인이라고 하는 시라든지 현대로 이제 오게 되면 마지막 계보를 잇는 것이 김소월 시거든요.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시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별의 한을 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이별의 한을 논할 때 포인트가 방금 얘기 드렸지만 뭔가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해서 끝나게 되는데 이 서경별곡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독특한 정서를 표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망이라는 정서, 그리고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불신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전 시가 속에서 우리나라 문학 속의 여성들의 모습은 뭔가 좀 소극적이고 간다고 하면 괜히 서운하면 안 올까봐 붙잡지도 못하겠고 막 이게 질척된다고 느껴질까봐 괜히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데 서경별곡의 화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요.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장르는 사실은 고려가요라고 해요. 근데 이 고려가요의 특징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늘 강의할 때마다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고려가요 이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반복되거나 남는 음이라고 하는 여음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가요 시기에 오게 되면 여음구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요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뭐 시조에도 많이 적용되기도 해요. 이 남는 음이라고 하는 이 여음구가 자주 반복되면
후렴구라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아즐가라든지 아즐가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감탄사도 될 수 있지만 감탄사와 더불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여음구라고 볼 수 있겠고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남는 불필요한 근데 얘네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렴구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고려가의 특징. 다만 의미가 없다라는 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감탄사로서 제시가 되어 있다.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 당시에 고려가요라는 것이 민중에서 많이 좀 유행을 했던 것인데 궁중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공연을 했던 거죠. 그럴 때 북을 치며 공연을 하다 보니 그 북소리를 의성어,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되게 길어 보이지만 총 14연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엄청 길어 보이지만 각 연마다 해석을 해야 하는 건 이렇게 노란색 부분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짧게 남아 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노란색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 가시면 됩니다.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신사고 문학교과서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다른 해석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보다는 다른 어휘가 나와 있어요.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신사고 문학교과서에는 약간 고어라고 하죠. 옛날 말들로 풀어져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된 요 본문은 고3학년들,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의 수능특강, 올해 EBS 수능특강에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작품들의 경향을 보면 평가원도 요 얘기를 EBS 강의하시는 이제 남국민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의 집필자이기도 하신데 그 선생님 얘기로는 뭔가 좀 평가원에서 이런 것들이 살짝 그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평가원에서 굳이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집필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가는 추세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살짝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 다만 이런 교회의 말은 괴시란데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 고어로 나와 있는 것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2 학생들은 요 본문을 참고로 해서 고2 신사고 문학 교과서에는 약간 조금 어려운 고어들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제 고3 학생들 EBS 연계교재에 보게 되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시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보기에서 하나의 해석에 대한 것들을 주거든요. 요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올해 연계교재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끈이라는 소재가 나오는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상황을 통해 그리고 끊어지니까 끊어지겠니? 그 얘기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을 때 깨어지는 구슬.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이 끈이라고 하는 건 끊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구슬과 끈이라는 것들이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슬은 변할 수 있지만 끈은 변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쓰여 있는가? 이따 본문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서경이라는 곳이나 길산배라고 하는 소재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맞춰서 보란 얘기예요. 하나의 포인트, 다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서경별곡 속에는 방어기제라는 게 들어있다.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 합리화와 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취하는 행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그래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게 이제 이런 설명이라 보시면 돼요.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되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전위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이거를 수용하기 쉬운 상대로 살짝 미리 가져오면 내가 너무나도 짜증나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 대상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짜증을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대상에게 이거를 대신 푸는 거예요. 바꿔서.
그런 걸 전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서 이러한 합리화와 전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가서 한번 볼 건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문학 강의할 때마다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요 정도는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핵심 포인트를 앞에 딱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본문을 볼 때 그러니까 본문을 다 보고 나서 작품을 다 읽었더니 요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5가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분연체, 여음구, 사문보가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시고요. 사실 이건 이제 고려가의 특징이죠. 다음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지조의 정서가 있었는데 불신과 원망이 있다.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랑과 지조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불신과 원망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보라는 거고요. 3번째, 시어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질삼배, 구슬, 끈, 꽃 이런 것들이 각각 실제 사실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거고요. 4번째, 화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화자를 예를 들면 남자로도 볼 수 있고 여자로도 볼 수 있고 1명이냐 2명이냐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건데 이따 본문에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표현기법이죠. 다양한 표현기법, 대꾸, 대조, 유추, 반복인데 사실 이제 유추가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본문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 시작이네요. 서경별곡. 자, 제목이 서경별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별자가 이별했다라는 뜻인데 서경이라는 곳에서 이별한 노래, 헤어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서경이 아질가. 우리 아까 아질가를 뭐라고 그랬죠? 감탄사이면서 동시에 이것들은 남는 음인 여음구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요거 이제 처음 기본 포인트니까. 그 다음,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사실 서경이라는 곳은 평양이라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요 노래가 지어진 건 고려가이라고 했으니까 고려시대겠죠. 고려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럼 평양이 서울이다라는 얘기는 고려시대 때 수도가 평양이었나?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의외로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도 많이 있고 잘 모르는 학생도 있어서 자, 고려의 수도가 어디지? 평양이요. 이걸 읽고 나니까 평양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죠. 고려의 수도는 송도 혹은 개성이에요. 자, 그래서 왜 평양을 서울이라고 할까? 사실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라는 나라의 기상을 이어받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어받겠다는 의지로 인해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고구려에서 구를 빼고 고려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되게 의미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대단했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발전시켰대요. 자, 그래서 이 평양이란 곳이 서울이지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평양이 마치 이런 서울과 같은 서울에 준하는 거의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그러니까 서울만큼 많이 번화한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번화한 서울, 거기에서 내가 뭘 닦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닦은 곳이라는 얘기는 기반을 갈고 닦은이란 뜻인데 요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온 고향 땅이 있잖아요. 그 고향은 소중하죠. 너무나 소중한 그 고향 땅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닦은 곳인 소성경. 그럼 이 소성경은 어디냐면 바로 서경을 얘기하는 거고 소성경의 뜻은 작은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서울이 아니라 작은 서울, 서울에 준할 수 있는 준서울이죠. 그런 작은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이 서경을 교회의 말은 해석 잘 해요. 사랑하지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그럼 그 뒤에 이어나올 말은 사랑하지만 널 좋아해. 그럼 이상하지 않니? 사랑하지만 했으면 그 뒤에는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내가 자라온 이 서경이란 곳 나에게 너무 소중한 이 삶의 터전 내가 사랑해. 그런데 그렇지만 이별할 바엔 그 얘기는 여길 너무 사랑하는데 이별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보다 길쌈배를 버리고, 사실 길쌈배라고 하는 건 이제 여성들이 뭔가 배틀에서 이제 천을 짜기 위해 뭔가 실을, 그러니까 길쌈배라는 건 옛날 여성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계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직업이라고 의미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생계 수단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아주 기여하는 소중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길쌈배라고 하는 건 이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소재이기도 하죠. 자, 그럼 봐요,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직업과도 같은 이 생계 수단인 길쌈배를 버리겠다는 얘기는 마치 내 직업을 버리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걸 버리고 뭐 하려고 왜 버리는 거야? 이별하는 것보단 이게 나으니까. 이별할 바에는 차라리 이걸 내가 버리고 괴실한데, 이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조건인데, 사랑해 주신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울면서 줬겠나이다. 줬다라는 것들은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울면서 내가 너를 따라가고 싶어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왜 울까? 아니, 기쁘게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왜 울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울면서의 이유가 무엇일까? 내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물론 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지만 그 버리는 행위가 너무나 마음 편하게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여자다. 여러분이 남자, 여자 뭐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이 안에 화자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제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 애인이 미국으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민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랑 헤어져야 되겠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니? 우리 헤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니야, 난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남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그 직장을 이뤘잖아. 그리고 너네 가족들, 네가 살아온 이 땅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요. 난 널 사랑하니까 대신 네가 날 사랑만 해주면 돼. 네가 날 사랑만 해주면 나의 이 소중한 직업 버릴 수 있어. 내가 살아온 땅 버릴 수 있어. 사랑만 해줘. 플리즈. 이런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직업, 특히 그 직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뭐 땅 따먹게 딴 게 아니잖아요. 정말 노력해서 그 살아온 나의 어떤 땅과 나의 삶의 기반과 내 생계 수단인 직업을 싹 다 버리고 이 사람을 쫓아가겠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난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1에서 4연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1에서 4연의 내용은 한마디로 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나의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고전 시간 속에서 여인들은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사실 소극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이 시에서는 처음부터 따라갈 거야.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난 너 쫓아갈 거야. 난 다 포기할 수 있어. 사랑만 해줘. 사랑만 해주면 난 사랑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1회 4연까지였어요. 자, 5연 가보도록 하죠.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떨어진들이란 뜻인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구슬은 깨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아니, 구슬이 떨어졌는데 왜 끈이 끊어지는 거지? 그 얘기는 구슬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슬이 이렇게 해서 끈으로 연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슬을 끈으로 연결하게 되면 뭐 팔에 끼면 팔찌가 되겠고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겠죠. 그럼 목걸이가 됐든 팔찌가 됐든 이것을 누군가한테 준다라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목걸이가 족쇄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목걸이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 목걸이가 갖는 의미 혹은 팔찌가 갖는 의미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구슬과 끈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구슬 목걸이 중에서 요 구슬이라고 하는 것과 요 끈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읽었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구슬의 의미는 얘는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끊어지지 않아 라는 얘기죠. 물어보고 있지만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질문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하죠. 설의법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수사적인 의문이라는 말로 보통 수능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의문형 어미다 이런 말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런 구슬은 깨질 수 있지만 이러한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 얘기는 변화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이 구슬과 끈은 서로 뭐가 될 수 있냐면 대조가 될 수 있다. 하나의 표현기법. 문학작품에서 대조가 되는 소재가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는 많이 자주 출제가 되곤 해요. 필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사랑인데 뭐는 변하고 뭐는 변화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정신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긴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몸이 멀어진다라는 육체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 수 있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관계는 멀어질 수 있지. 하지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 내 정신적인, 내 머릿속에서의 너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진다 해도 내 사랑이 변할 것 같니? 안 변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뭐뭐 한들 끊어지리까? 근데 똑같은 해석이 또 하나 있어요. 천년을 홀로 살아간 들, 뭐뭐한 들, 뭐뭐한 들. 자, 천년을 혼자 살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죠. 딱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오래도록, 영원토록 이런 뜻인데 내가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즉 헤어져 있어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도 믿음이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설의법이라 볼 수 있고 그럼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요 위의 네모와 밑의 네모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조가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얘랑 구조가 뭐뭐한들 끊어지리까 뭐뭐한들 끊어지리까 똑같잖아요. 요 두 개를 묶어서 뭔가 문장 구조가 비슷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를 하다가 유통반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동통반 이렇게 얘기하면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구나. 자, 또 다른 의미는 사실은 이 문장의 구조와 이 문장의 구조가 서로 대응을 이뤄요. 얘랑 하나의 짝, 얘랑 하나의 짝이잖아요. 또 구조가 대응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앞뒤를 바꿔 대응하는 구조, 줄이면 대꾸법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기법상 대꾸법, 이걸 좀 풀이하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봐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일 수 있어요.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져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믿음, 야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냥 약간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야 그럼 이거 생각해봐. 구슬 목걸이가 땅에 떨어져. 그럼 구슬이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지. 그럼 구슬은 깨지지. 근데 끈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지. 그래. 그것처럼 믿음이 안 깨진다는 거야.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하나의 상황과 이러한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상황이
다소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추리했어요. 유사하다고 추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추가 나오려면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해야 되고요. 하나의 상황과 이 상황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야 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꾸이면서 동시에 얘랑 유추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함께 가시면 좀 더 고급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가보도록 하죠. 지금 5, 6, 7, 8까지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현재 5년에서 8년까지의 내용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변함 없는 사랑을 다짐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다짐하고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9연에서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라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고전문학 강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강이라는 강은 되게 넓은 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강은 여러분 헤엄쳐서 건널 수가 있어요. 한강은. 실제로 한강 헤엄쳐서 건너는 그런 대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동강이라는 곳은 헤엄쳐서 절대 건널 수 없는 굉장히 넓은 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대동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 해요. 자, 이 대동강이라는 소재가 고전 작품 속에 나오게 되면 대개 어떤 의미로 등장을 하냐면 이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로 등장을 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별의 장소로 등장하는 이유는 너무나 넓어서 한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든 강인 거예요. 아예 못 건너올 건 아니지만 한 번 가면 떠나면 잘 돌아오기 쉽지 않은 곳.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고전 작품을 보다가 대동강이 나왔는데 이 시가 이해가 안 가. 그럴 때는 혹시 이거 이별에 관한 시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을 하고 보셔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동강 너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니 사공아? 그러니까 지금 사공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야 사공아, 너 대동강이 얼마나 넓은 줄 몰라서 이렇게 넓은데 감히 배를 내어 놓았어? 라고 지금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일종의 대화체가 쓰였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배를 내어 놓았니? 라고 물어봐요. 좋은 의도는 아니죠. 야, 너 지금 강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서 지금 감히 배를 내어 놓았어? 왜? 우리님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감히 우리님을 태우고 가려고 지금 배를 내어 놓은 거야? 라고 사공한테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그 얘기는 니네 부인 되게 음란해. 그래서 가는 배에 얹었니? 야, 이걸 몰라서 얹은 거야 라는 얘기는 네가 만약에 가는 배에 얹었다는 거는 태웠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우리 님을 감히 그 배에 태웠니? 너 태우고 가면 니네 부인 음란해서 바람날 텐데? 너 후회할 텐데? 이런 얘기거든. 되게 이상한 여자죠. 쉽게 말해서 이 사공은 그냥 자기의 직업이니까 사람이 오면 태운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상황을. 입에 떠납니까? 아이, 그럼요. 아이, 타십시오.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야, 미쳤어. 니네 부인 되게 음란해. 니네 부인 바람날 거야. 감히 우리님 태우고 떠나. 야, 이 미친 사공.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공 입장에서는 저 여자 뭐지? 미쳤나? 왜 저러지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황당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사공한테 욕을 하는 거 있는 거죠. 님이 떠나겠다고 하니 사실은 원망스러운 건 님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사람은 욕하기 싫잖아요.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막 위로해주면서 그 자식 나쁜 놈이네! 라고 막 욕해주면 욕하지 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막 이제 오히려 막 받아치는 위로한 사람이 뻘쭘하게 이제 그런 경우를 가끔 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을 원망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대신 누굴 원망하는 거냐면 여기는 사공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공은 이 모든 이별에 책임을 얘한테 있다라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의 대상으로 사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면 사실은 님이 스스로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싫어서 떠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공이 태웠다라고 생각하면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님을 내가 억지로 태우고 갔다면 내 입장에서는 나 싫어 떠난 건 아니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자기를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 거죠. 우리 님은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싫어 떠난 건 아닐 거야. 뭐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못된 여자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사공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9, 10과 11, 12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놓느냐, 몰라서 얹었냐 구조 자체가 비슷하죠? 그럼 요 두 개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는 대꾸라고 볼 수 있겠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요. 그럼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이 남자가 떠나는 거를 싫어하고 있을까? 그렇게 믿겠다고 했으면 보내주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서 드러나요. 이 남자가 떠나게 되면 대동강 건너편에 건너가서 꽃을 꺾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꽃이라고 하는 건 문학작품 속에서 여성을 의미하는데 이 여성을 배 타들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애인이 건너가서 거기 가면 딴 여자를 만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꽃을 꺾을 거잖아! 라고 따진다는 얘기는 널 못 믿겠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불신과 원망의 모습이 마지막 9에서 14연이라는 곳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불신과 원망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와 다짐을 했었는데 결국 이걸로 끝나게 되는 정서의 흐름이 보이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1사와 58만 생각해보면 1사에서는 야, 나 버리지 마. 나 쫓아갈 거야. 끝까지 따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따라갈 거야. 근데 우리의 사랑은 멀어지더라도 이렇게 빠꾸를 해요. 따라갈 거야 했으면 가면 되는데 따라갈 거야. 근데 우리의 사랑이 멀어지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흐름상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하나의 해석은 여기를 여성으로 보고 여길 남성으로 보고 여길 여성으로 봐서 화자가 둘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럼 너 따라갈 거야. 헤어지는 것보다 그게 나은 것 같아. 나 버리지 마. 따라갈래.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야,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 못 믿니? 우리의 몸이 멀어지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할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웃기고 있네. 너 넘어가면 딴 여자 만날 거잖아.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야, 사공 미쳤니?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잠깐 앞에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서경변곡 2연인데요. 이 2연과 오른쪽에 있는 정석가 6년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살짝 비교해 보시면 완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고려가요 정석가의 6년과 요 2연이 똑같아요. 자, 이 얘기는 누군가나 베껴 적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올 수 있겠지만 사실 당대에 요게 되게 멋지게 비유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멋있게 비유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있으면 작가들이 많이 갖다가 차용을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짜깁기한 듯한 느낌을 받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따로 국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조금 뭔가 차용하고 빌려 쓴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건 이제 신사고 문학교과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다 얘기했고요.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제가 뭐냐? 이별의 정한을 다룬 작품. 이별로 인한 한이니까. 자, 특징은 적극적인 태도에서 인과 이별 거부에 대한 걸 엿볼 수 있고 고려가의 전형적인 특징인 요거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대꾸, 대조, 서리, 정서의 변화 나타난 것들 외우지 마시고 본문에 어디 있는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네 번째, 책임전가의 대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섯 번째, 화자가 변화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자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됐나요?
여기까지 강의 끝!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시조를 함께 하게 될 거거든요. 사실 고전시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에서 역대 수능을 쭉 살펴보면 사실 시조와 가사가 제일 많이 나왔다라는 건 어떠한 선생님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조와 가사가 수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향가 같은 경우에도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나가요. 고려가요는 좀 그래도 일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해석이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조와 가사 이쪽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이제 수능특강 2023 수능특강에서는 고전시가 3강, 4강, 5강까지 다 시조가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월곡답가라고 하는 연시조를 한 편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향가, 오늘 고려가요까지 뵙고 다음 시간 시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할 텐데 이런 각각의 장르에 따른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고 어떠한 정서들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등장하는 정서와 태도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기법, 전개 방식, 시어의 이미지, 의미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다는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